박소희 하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신음인지 비명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팔굽혀펴기 자세로 온몸을 떨며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등 위에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5명의 건장한 남자 병사들이 위태롭게 쌓여 인간탑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휘었고 등뼈는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흙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조태구 상사의 목소리에는 희열에 찬 광기가 번뜩였다. 뭐야, 고작 5명 올라탔는데 벌써부터 덜덜 떠는 거냐?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보네. 주변에 도열한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야, 거기 너 올라가. 한 놈 더 추가해. 지목당한 병사가 망설이며 우물쭈물했다. 저 상사님, 박하사 허리가... 뭐라고? 지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거냐? 아니면 너도 전연 위에 올라타고 싶어? 조태구의 목소리가 살벌하게 변하자 병사는 황급히 인간탑 위로 기어 올라갔다. 6번째 사람의 무게가 더해지는 순간 박소희의 입에서 마지막 남은 공기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조태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소희의 귓가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가장 굴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한 명만 올라타는 건 부족해? 아니면 여러 놈이 한꺼번에 덮치는 게 네 취향인가? 그의 저열한 말에 몇몇 병사들이 억지로 비웃음 소리를 냈다. 박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흙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강철 같은 군기를 단련시키고 있다며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바로 지금 부대 정문 앞에 소장의 별이 박힌 지휘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장군이 자신의 딸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지금 이 굴욕의 피라미드 아래 깔려 뭉개지고 있는 바로 그 병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져 내리며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짧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박소희 하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둑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맨 가방은 며칠간의 자유가 남긴 즐거운 추억과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들로 묵직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오후 4시 50분, 부대 복귀 시간인 50까지는 아직 10분이나 남아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유로웠다. 강둑 아래에서는 앳돼 보이는 젊은 여학생 하나가 물가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강 건너편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서는 친구들로 보이는 무리가 깔깔거리며 그녀를 놀려대고 있었다. 강민아, 너 진짜 못 건너오는 거야? 겁쟁이. 아니거든. 나 지금 갈 거거든. 미나라고 불린 여학생이 짐짓 용감한 척하며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끼가 낀 돌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끄러웠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풍덩! 야, 강민아, 괜찮아! 강 건너편의 친구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상황은 그들의 장난 섞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강은 보기보다 수심이 깊었고 물살은 셌다. 미나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듯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몸은 거친 물살에 휩쓸려 점점 더 강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강 건너편의 친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광경을 박소희 하사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의 몸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군에서 배운 위기 대응 매뉴얼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펼쳐졌다. 익수자 발생 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 도구를 확보한 후.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구조 도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손목시계를 보았다. 4시 52분. 지금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저 여학생을 구하고 다시 젖은 몸을 이끌고 부대까지 복귀하려면 복귀 시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다. 조태구 상사. 그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에게 규율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특히 시간 규율은 그의 영린과도 같았다. 1분 1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복귀 시간을 어긴다면 그가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벌을 내릴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싸웠다. 외면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구하겠지. 이건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너만 힘들어질 뿐이라고. 이성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저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네 눈앞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고. 만약 네가 여기서 그냥 돌아선다면 넌 평생 저 아이의 마지막 비명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거야. 그게 네가 배운 군인 정신인가? 양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 갈등의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다. 박소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에 맨 가방을 땅에 내던지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거기 학생 기다려요. 내가 지금 갑니다. 그녀는 떠내려가는 미나를 향해 소리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인명구조 영벽을 이용해 물살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미나를 향해 헤엄쳐갔다. 젖은 군복은 납처럼 무거웠고 차가운 물은 그녀의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갔다. 학생, 정신 차려요. 나를 꽉 잡아요. 간신히 미나의 곁에 도착한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자신을 마구잡이로 끌어안으려는 미나를 진정시키며 그녀의 몸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숨을 크게 쉬어요. 하나, 둘. 그녀는 미나를 안심시키며 강둑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헤엄쳐 나갔다. 역류하는 물살 때문에 몇 미터를 나아가는 것이 몇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폐는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강둑의 축축한 흙이 닿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미나의 몸을 무트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탈진한 몸을 간신히 끌어올려 강둑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콜록콜록, 추워. 미나는 연신 기침을 하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박소희는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일어나 미나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떨고 있는 미나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괜찮아요, 학생.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미나는 그제야 안도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경외와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인하죠? 아니, 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부대 소속이세요? 꼭 은혜를 갚고 싶어요. 박소희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5시 5분, 이미 5분이나 늦었다. 그녀의 마음이 급해졌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친구들도 곧 건너올 테니 몸 따뜻하게 하고 병원에 꼭 가보세요. 그녀는 미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땅에 내려놓았던 자신의 가방을 다시 둘러맸다. 저기, 잠시만요. 미나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박소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젖은 군복과 군화가 발에 감겨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부대 정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조태구 상사의 분노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숨을 턱까지 몰아쉬며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시계는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15분 지각.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부대 정문 앞에는 탈장을 낀 채 지옥의 문지기처럼 조태구 상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살모사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소희 하사. 그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낮고 조용했다. 아주 볼만하군. 휴가 나갔다가 물에 빠진 생쥐꼴로 복귀라.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인 줄 아나. 죄송합니다. 박소희는 숨을 헐떡이며 벙례를 붙였다. 조태구는 그녀의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젖은 군복과 흙투성이가 된 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따라와.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네 몸에 똑똑히 새겨줄 테니.
그는 몸을 돌려 연병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박소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그녀는 한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그 선한 행동의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될 끔찍한 지옥이었다. 그녀는 그저 다가올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를 할 뿐이었다. 충!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하사! 박소희! 박소희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심장을 부려잡고 간신히 복귀 신고를 마쳤다. 차가운 강물과 15분간의 필사적인 질주로 그녀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젖은 군복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었고 군화 안은 물과 땀으로 질척거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조태구 상사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조태구 상사는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흥미로운 전시품을 감상하듯 그녀의 비참한 행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박소희!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살얼음판 같은 목소리였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 휴가 마지막 날을 아주 화끈하게 보냈나 보지. 어디 강물에라도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온 모양인데 여기가 무슨 동네 목욕탕인 줄 아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뭐가 죄송하지? 네 멋대로 부대 복귀 시간을 어긴 것? 아니면 신성한 군복을 이따위 흙탕물 묻은 걸레짝으로 만든 것? 아니면 네 놈의 그 멍청한 행동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에 똥칠을 한 것?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말해봐. 그의 목소리가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다. 위병소를 지키던 다른 병사들은 겁에 질려 감히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딴청을 피울 뿐이었다. 복귀 시간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늦어? 이건 그냥 늦은 게 아니야, 박하사. 조태구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15분. 자그마치 15분이야. 전쟁터에서 15분이면 중대 하나가 통째로 전멸하고도 남는 시간이야.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을 고작 물놀이 하는데 써버렸어.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라고 할 수 있나? 네 정신 상태는 이미 민간인보다도 못해. 썩어 빠졌다고. 그는 서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이 구해준 그 여학생의 창백했던 얼굴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악마 같은 상관의 얼굴이 뒤죽박죽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따라와. 조태구는 짧게 명령하고 몸을 돌려 연병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로 가득 차 성큼성큼 거침이 없었다. 박소희는 젖은 군화가 만들어내는 질척거리는 소리를 내며 죄인처럼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연병장에는 이미 일과를 마친 다른 소대원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조태구 상사가 복귀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박소희 하사를 기다리며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후였다. 그들은 곧 벌어질 끔찍한 공개 처형식의 방관자가 되어야만 하는 자신들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다. 조태구는 연병장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는 소대원 전체를 향해 고함을 쳤다. 전원 주목! 지금부터 시간관념도 없고 군인 정신도 없는 저 썩어 빠진 박소희 하사를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재교육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것은 박하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군의 규율을 우습게 아는 자는 저 년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의 선언에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박소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노골적인 살이마저 서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 귀중한 15분을 허비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오늘 네 군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라. 그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욱 깊은 굴욕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한 교활한 함정이었다. 박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모든 벌을 감수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한 행동이 저런 괴물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가에서 물에 빠진 민간인을 발견했습니다. 익사 직전에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인명을 구조하느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푸하 조태구 상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의 과장된 웃음소리에 몇몇 병사들도 마지못해 따라 웃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한 사람의 선행을 조롱하는 거대한 야유회장으로 변해버렸다. 한참을 웃던 조태구는 눈물까지 닦아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인명구조, 박하사, 네가 무슨 정의의 용사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영웅놀이라도 하셨어. 그는 소대원들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모두들 들었나? 우리 박하사께서는 부대 복귀 시간보다 이름도 모르는 민간인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단다. 이게 바로 요즘 애들이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건가? 아주 감동적이라 눈물이 다 나는군. 하지만 박하사, 네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뱀처럼 차갑고 사악하게 변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민간인을 구조하는 게 아니야.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다. 너는 오늘 그 가장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네 발로 직접 짓밟는 거야. 너는 영웅이 아니야. 너는 탈영병이나 다름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라고. 그의 궤변은 흑을 백으로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너의 그 가짜는 동정심 때문에 만약 전시 상황이었다면 우리 소대 전체가 몰살당했을 수도 있어. 너의 그 영웅놀이가 네 옆에 전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란 걸 아직도 모르겠나? 그는 완벽하게 그녀를 대의를 위협한 이기적인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박소희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괴물에게는 그 어떤 진실도 그 어떤 선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세계에서는 오직 자신만의 뒤틀린 규율과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말이 없나? 이제야 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조금은 깨달았나 보군. 조태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이 길고 길었던 재판놀이의 마지막을 장식할 생각이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네 몸으로 직접 치를 시간이다. 그는 연병장 바닥을 자신의 군화발로 툭툭 찼다. 엎드려. 그것은 곧 시작될 지옥의 서막을 알리는 짧고도 잔인한 첫 번째 경고였다.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마저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조태구 상사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풍경은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곧 벌어질 잔혹한 연극의 배경으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연병장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막 도착한 박소희 하사와 이미 도열해 있던 소대원 전체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왕국의 왕과도 같은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박소희를 마치 재판정에 선 죄인처럼 소대원들 앞으로 끌고 나왔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동정, 불안,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을 담은 채 그녀에게로 향했다. 자, 주목! 조태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연병장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여기 여러분의 동료 박소희 하사가 서 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동료지. 하지만 박 하사는 지금 이 자리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생쥐꼴로 죄인처럼 서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왜일까? 내가 지금부터 박 하사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봐라. 과연 박 하사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 군인인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민간인만도 못한 존재인지. 그는 몸을 돌려 박소희와 마주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설명해봐, 박 하사. 왜 늦었지?
그의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박소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대답 하나하나가 이 굶주린 늑대떼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군인다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고드립니다. 복귀 중 민간인 익수자를 발견하여 구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푸하하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태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말을 들었다는 듯이 과장되게 폭소를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 몇몇 간부들과 그의 눈치를 보는 병사들의 입에서도 억지 웃음이 따라 터져 나왔다. 민간인 구조? 조태구는 눈물까지 훔치는 신용을 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하사, 너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무슨 시민 구조대 훈련소라도 되는 줄 알아? 아니면 TV에 나오는 영웅이라도 된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너의 임무는 민간인을 구하는 게 아니야. 너의 임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너의 몸뚱이를 가져다 놓는 것이다. 군인에게 시간은 생명이야. 너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네 스스로 내팽개친 거라고.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아무리 체력이 좋고 사격술이 뛰어나도 그냥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어. 아니, 아군에게 더 위험한 불발탄 같은 존재지.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닥쳐. 조태구의 고함 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이 죽어? 그래서 뭐? 전쟁 나면 네 눈앞에서 수십, 수백 명의 전우들이 죽어나갈 거다. 그때마다 너는 네 임무를 내팽개치고 감상에 젖어서 시체나 붙들고 울고 있을 건가? 그게 네가 배운 군인 정신이야? 그의 잔인한 궤변은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선한 의지를 가장 이기적이고 나약한 행동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너의 그 어설픈 영웅심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의 훈련 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너를 기다리느라 다른 소대원들의 귀중한 휴식 시간이 낭비되었다. 너 한 명의 돌출 행동이 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소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군대야말로 이미 영원히 죽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전우가 쓰러졌을 때 서로를 구하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그 당당한 반격에 조태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논리가 저 계집애의 당돌한 신념 앞에서 막히는 것을 느끼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그녀를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오직 압도적인 힘과 공포로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말 잘하는군, 박하사. 그의 입가에 다시 그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군인 정신과 그 강철 같은 체력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오늘 직접 확인해주마.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소대원들을 한 명 한 명 훑었다. 너희들, 지금부터 저 년의 위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할 시간이다. 너희들의 무게로 직접 저 년이 얼마나 대단한 군인인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그의 말에 소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벌어질 이 끔찍한 연극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태구라는 악마는 그들 모두를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연병장 위로 길고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엎드려! 조태구 상사의 마지막 명령은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박소희 하사의 귓가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히려 저 괴물을 더욱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깨달았다. 그녀는 말없이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 바닥에 팔굽혀펴기 자세로 엎드렸다.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와 젖은 군복에서 풍겨나오는 차가운 한기가 그녀의 온몸을 동시에 덮쳤다.
조태구는 그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이 반항적인 암사자의 이빨을 완벽하게 뽑아버렸다고 생각했다. 팔굽혀펴기 200회 실시한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숫자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맨몸으로도 하기 힘든 개수를 탈진 상태에 가까운 박하사에게 시키는 것은 명백한 고문이었다. 하지만 박소희는 말없이 첫 번째 동작을 시작했다. 하나, 둘, 삐걱거리는 팔관절, 비명을 지르는 어깨 근육.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계처럼 동작을 반복했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10개, 20개. 숫자가 늘어갈수록 그녀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30개를 넘어서자 그녀의 팔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털썩, 그녀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조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것 봐라. 이게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군인 정신의 한계인가? 고작 30개에 나가 떨어지다니. 정말 실망스럽군, 박하사. 다시 하겠습니다. 박소희는 필사적으로 다시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조태구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연병장을 둘러싼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뒤틀린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반항아를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짓밟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명예, 그녀가 군인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모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짓뭉개버리고 싶었다.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가 마치 걱정해주는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네가 좀 더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군기를 단련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지. 그는 병사들 중 가장 덩치가 큰 한 명을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김병장, 이리 나와. 지목당한 김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엎드려 있는 박하사의 등 위로 똑같이 엎드려라. 네? 잘못 들었습니까? 김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람의 등 위에 사람이 올라타라고? 그것도 건장한 남자가 여군의 등 위로?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조태구의 고함 소리에 김병장은 화들짝 놀라며 어쩔 수 없이 떨고 있는 박소희의 등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엎드렸다. 김병장의 육중한 무게가 더해지는 순간 박소희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고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어때 박하사? 이제 좀 무게감이 느껴지나? 이게 바로 네가 오늘 저버린 조직의 무게라는 거다. 너 한 명의 돌출 행동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에게 짐이 되는지를 네 몸으로 직접 느껴보라고. 그의 궤변은 이제 광기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고문을 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명만 올라타는 건 너무 정없어 보이지 않나? 그는 다시 다른 병사 2명을 지목했다. 너희 둘도 올라가. 지목당한 병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상사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다 박하사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조태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살모사처럼 차갑게 빛났다. 반항하는 건가? 아니면 너도 전현이랑 같이 저 밑에 깔리고 싶어? 그의 살기 어린 혁각에 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2명의 병사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인간탑 위로 기어 올라갔다. 3명. 박소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는 고통을 넘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3명의 남자가 짓누르는 무게에 폐가 찌그러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의식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다른 병사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공포를 넘어선 깊은 분노와 무력감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강제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방관자이자 동시에 침묵하는 공범이었다. 5명까지 채워보자고. 우리 박하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지 않나?
조태구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계속해서 경사들을 지목했고 인간탑은 점점 더 높이 그리고 더 무겁게 쌓여 올라갔다. 4명, 5명, 박소희의 의식은 이제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조태구의 비웃음 소리와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한 명만 올라타는 건 부족해? 아니면 여러 놈이 한꺼번에 덮치는 게 네 취향인가? 조태구의 마지막 그 굴욕적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다. 그녀의 의식은 그렇게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을 찾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희망이 그리고 그 희망과 함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한 분노의 폭풍이 부대 정문을 막 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지옥은 이제 곧 끝날 터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연병장 안에서 굴욕과 폭력의 피라미드가 쌓아 올려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부대 밖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도로 위를 위압적인 정적과 함께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량의 앞쪽에는 육군 소장을 상징하는 노란색 성판과 2개의 별이 박힌 부대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휘날리고 있었다. 5군 단장 강민혁 소장의 지휘 차량이었다. 차량의 뒷좌석, 강민혁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그였다면 자신의 관할 구역인 이 지역의 지형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아이의 생명의 은인. 그의 옆자리에는 딸 강민아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강물에 빠졌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가끔씩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신을 구해준 그 용감한 여군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사고 이후 미나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친구들과 위험한 장난을 치다 물에 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한 용감한 여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까지. 처음에는 딸의 위험천만했던 행동에 분노했던 강민혁 소장이었지만 이내 그의 마음은 딸의 목숨을 구해준 그 이름 모를 여군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군단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반드시 그 은인을 찾아 감사를 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은인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미나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박씨라는 것과 이 근처 부대 소속이라는 것뿐이었다. 강민혁 소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관할구역 내 모든 부대에 박씨 성을 가진 여군 명단을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동명인이 너무 많았고 미나는 사진만으로는 그녀를 특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미나와 함께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그녀를 찾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차가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조태구 상사가 지배하는 그 부대의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이 부대가 맞는 것 같니, 미나야? 강민혁 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빠. 왠지 느낌이 와요. 저 위병소를 지나 저 길을 따라 그 언니가 뛰어갔어요. 젖은 군복을 입은 채로.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강민혁 소장은 운전병에게 부대 출입을 지시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갑작스러운 소장 지휘 차량에 등장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그들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불시 방문이었기에 더욱 당황했다. 충, 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위병소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혁 소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대에 박씨성을 가진 하사가 있나, 여군? 네? 박하사 말입니까? 저희 부대에 박씨성을 가진 여군 하사는 박소희 하사 한 명뿐입니다. 박소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민혁 소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미나를 돌아보았다. 미나 역시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박소희 하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 잠시 만나볼 수 있을까? 강민혁 소장의 말에 위병소 책임자의 얼굴이 순간 눈에 띄게 당황하는 빛을 띠었다. 그의 시선이 저 멀리 연병장 쪽을 향했다가 황급히 거두어졌다. 그게 박 하사는 지금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차마 군단장에게 박 하사가 지금 연병장에서 인간 피라미드 벌을 받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보고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그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강민혁 소장은 놓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온 그의 동물적인 직관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왜 그러나? 말을 해보게. 박 하사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 하사는 지금 연병장에서 특별 체력 단련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는 엉겁결에 거짓말을 해버렸다. 특별 체력 단련. 강민혁 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더 이상 위병소 근무자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알겠다. 차를 연병장 쪽으로 돌리게. 네, 하지만 지금 연병장은 훈련 중이라.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강민혁 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위병소 책임자는 화들짝 놀라며 차단기를 올렸다. 지휘 차량은 부대 안으로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들어서기 시작했다. 미나의 심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강민혁 소장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차가 연병장 근처에 다다르자 창문을 뚫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군인다운 힘찬 기합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 소리와 악에 바친 고함 소리,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듯한 희미한 신음 소리가 기괴하게 뒤섞인 그런 소리였다. 무슨 소리지? 강민혁 소장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차가 마침내 연병장이 훤히 보이는 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강민혁 소장과 강미나 두 사람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연병장 한가운데 한 명의 여군이 팔굽혀펴기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위로 6명의 건장한 남자 군인들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한 간부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미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빠, 저 언니야. 맞아. 나를 구해준 바로 그 언니라고. 미나의 절규는 강민혁 소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가 눈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목격한 분노한 숫사자의 눈이었다. 그의 온몸에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차갑고 무거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눈앞의 저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앞서 가장 먼저 저들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했다. 그리고 촬영을 마친 후 그는 차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를 품고 연병장의 중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그의 발걸음 소리 앞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광기와 조롱의 축제는 한 남자의 등장과 함께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갑작스런 정적에 휩싸였다. 남자는 연병장 한가운데를 향해 소리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그가 이 부대에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늘과 같은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변을 감지한 것은 인간 피라미드의 가장자리에 있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낯선 장군의 모습에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의 불안한 수군거림은 이내 인간탑 전체와 그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했던 조태구 상사에게까지 전해졌다. 뭐야? 뭘 그렇게 웅성거려? 집 좀 못해? 조태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강민혁 소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조태구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소장, 군단장, 왜, 어째서 군단장식이나 되는 분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연병장 한가운데에 저렇게 분노한 표정으로 서 계신 것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그 멍청한 반응보다 병사들의 몸이 더 빨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박소희의 등 위에서 허둥지둥 내려오기 시작했다. 와르르! 그들이 급하게 흩어지면서 위태롭게 쌓여있던 인간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6명의 무게에서 갑작스럽게 해방된 박소희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그녀의 의식은 이미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낯선 장군의 흐릿한 형상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못들 하는 거야! 당장 다시 올라가지 못해! 정신을 차린 조태구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명령을 듣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태구 상사라는 작은 폭군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의 폭풍을 몰고 오는 거대한 신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전원 차렷!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한 간부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구령을 외쳤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마치 칼로 벤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붙였다. 조태구 역시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어설픈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죽은 사람처럼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 소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연병장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눈에 담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박소희 하서에게 닿았다. 흙먼지와 땀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찢어진 군복 사이로 보이는 시퍼런 멍자국,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에 서여 있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 그의 시선이 다음으로 방금 전까지 그녀의 등 위에서 인간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던 6명의 병사들에게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장본인 조태구 3사에게 닿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눈빛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상대방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고 오직 처단이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둔 냉혹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의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조태구의 심장을 짓눌렀다. 조태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공간의 모든 공기가 저 한 사람의 분노 앞에 응축되고 소멸해버린 것만 같았다. 충성, 보고드립니다. 일소대 현재 특별 군기 강화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조태구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변명하려 했다. 바로 그때 강민혁 소장의 등 뒤에서 한 소녀가 달려나왔다. 강미나였다. 그녀는 주변의 그 어떤 군인들도 그 어떤 삼엄한 분위기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소희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와락 그녀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괜찮아요? 언니 맞죠? 저 때문에 이렇게... 그녀의 그 돌발 행동에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군단장의 딸로 보이는 저 소녀가 어째서 저 죄인 취급을 받던 여군 하사를 끌어안고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조태구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의 뇌가 어렴풋이 그러나 너무나도 끔찍한 하나의 가능성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강민혁 소장은 우는 딸의 어깨를 말없이 한 번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무겁고 그리고 아주 차가웠다. 그는 조태구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특별 군기 강화 훈련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곧 시작될 피해 숙청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연병장 위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완벽하게 드리워졌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특별 군기 강화 훈련인가? 강민혁 소장의 목소리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죄인의 마지막 변명을 들어주기 위해 던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듣는 이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조태구 상사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의 모든 사고 회로는 정지했고 오직 나는 이제 죽었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단순한 군단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옆에서 딸을 부축하고 있던 강민혁 소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딸 미나를 향해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미나야, 괜찮으냐? 네, 아빠. 정신 차리고 잘 보거라. 아빠가 한 번 더 묻겠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이 군인이 맞느냐?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소희 하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한 소녀의 입으로 향했다. 그녀의 다음 한마디가 이곳에 있는 누군가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게 될 터였다. 미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더 무겁고 분명했다. 네, 맞아요, 아빠. 바로 이 언니예요. 이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증언이 끝나는 순간 강민혁 소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이 모든 비극의 연출자 조태구 상사를 향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눈빛도, 모든 것을 용서한 자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텅 빈 눈빛이 그 어떤 분노의 눈빛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했다. 그의 입이 마침내 아주 느리고 그리고 아주 무겁게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복수의 신이 느리는 마지막 선고처럼 낮고 위압적으로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렇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이 길고 길었던 잔혹극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짜릿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렇다면 조상사, 이것이 바로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니놈이 대하는 방식이었나?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멎었다. 내 딸. 그 두 글자는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그리고 조태구 상사의 뇌리에 정확하게 내리꽂혔다. 조태구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뇌가 방금 들은 문장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물에 빠진 민간인, 군단장, 그리고 내 딸? 그제야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하고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를 모욕하고 짓밟고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군단장의 딸을 구해온 영웅에게 영웅놀이를 한다고 비웃었고 그녀의 선행을 군기문란으로 매도했으며 그녀의 등 위로 6명의 남자를 올려 그녀의 인격과 육체를 공개적으로 유린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회색빛을 넘어 시체처럼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연병장에 있던 다른 병사들 역시 경악과 충격 속에서 자신들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들은 지금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조태구는 아이처럼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된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강철분기라는 거대한 성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은 것은 오직 잿더미와 돌이킬 수 없는 절망뿐이었다. 강민혁 소장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사무적인 집행관의 목소리였다. 당장 저자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직을 박탈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조태구 상사는 더 이상 우리 군의 군인이 아니다. 그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조태구의 무릎이 마침내 꺾였다. 쿵! 그는 연병장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부대의 작은 신으로 군림하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받아 마땅한 너무나도 정의로운 심판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그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강민혁 소장의 차가운 눈은 이제 이 끔찍한 연극의 또 다른 공범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태구 상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억압의 둑이 터지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의 절대적인 권력이 군단장이라는 더 거대한 힘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지난 수년간 병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공포의 사슬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민혁 소장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조태구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저 무너져 내린 괴물에게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침묵하고 있는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들의 눈을 보았다. 공포에 억눌려 있던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수많은 흔들리는 눈동자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조태구라는 하나의 암세포는 제거되었지만 그 암세포가 지난 수년간 이 부대 전체에 퍼뜨린 깊고 어두운 독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이 부대 전체를 병들게 한 구조적인 악을 척결하려는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부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지금 즉시 5군단 감찰부와 헌병대를 이곳으로 소집하도록 오늘 이 부대 전체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성만으로도 이 젊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여기 있는 나의 자랑스러운 5군단 장병들에게 군단장으로서 명령이자 부탁을 하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리고 분노를 보았다. 그리고 억울함을 보았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오늘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동료를 구하고 이 부대를 구하고 나아가 우리 군 전체를 바로 세우는 가장 위대한 걸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 군단장이 나의 모든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보장하겠다. 그 어떤 불이익도 그 어떤 보복도 결코 없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지난 수년간 조태구의 공포정치 아래에서 길들여진 그들이었다. 밀고자가 되면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그들의 몸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과연 저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바로 그때였다. 한 병사가 대열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아까 조태구의 명령에 박소희의 등 위로 올라가기를 낭설였던 바로 그 병사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두려움의 빛이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 소장은 그를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물론이다 용사. 계급과 이름을 말하고 편하게 모든 것을 말해보아라. 이병 최민준입니다. 저는 지난주 야간 경계 근무 중 조태구 상사님으로부터 그의 첫마디가 터져나오자 마치 둑이라도 터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과 분노가 마침내 뜨거운 용암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병 김진호입니다. 조 상사님은 제가 여자친구에게 온 편지를 소대원들 전체 앞에서 큰 소리로 읽게 하며 저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상병 박철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청원 휴가를 요청드렸지만 조 상사님은 네 아비가 죽든 말든 부대 일이 먼저라며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병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혈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다른 모든 병사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병장 유패용입니다. 조 상사님은 저희에게 지급된 동계 피복 일부를 몰래 빼돌려 외부 고물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저희는 지난 겨울 낡고 해진 피복으로 혹한의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사 이정훈입니다. 조 상사님은 자신의 진급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저희 소대의 훈련 성과를 상습적으로 조작하여 상부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조태구라는 한 잉장이 군기 확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군복을 입은 완벽한 폭군이자 악마였을 뿐이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조태구는 자신의 죄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움찔움찔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자신의 죄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연병장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혁 소장은 그 모든 증언들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대에서 자신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이토록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지휘관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조태구를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강철과도 같았다. 조태구. 그는 더 이상 그의 계급을 부르지 않았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상관의 명예를, 그리고 인간의 명예를 모두 네 스스로 짓밟았다. 헌병대는 지금 즉시 이자를 체포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태구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찰컥. 그 금속성 소리는 그의 시대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너무나도 명쾌한 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짐작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등 뒤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을 쏘아대고 있었다. 폭군의 시대는 마침내 이렇게 막을 내렸다. 연병장에서의 공개적인 고발 이후 조태구 상사에 대한 조사는 5군단 헌병대와 감찰부에 의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수백 명의 소대원들이 용기를 내어 제출한 증언과 진술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그의 모든 변명과 발뺌의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는 더 이상 군기 확립을 위한 정당한 지위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로 기록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은 군단장 강민혁 소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한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쳐졌다. 조태구의 과거 복무 기록까지 모두 이첩되어 그가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의 범죄는 일회성,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그가 박소희 하사에게 가했던 인간 피라미드 형벌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공개적으로 파괴하려 한 반인륜적인 고문 행위로 규정되었다. 강민혁 소장이 직접 촬영했던 사진들은 그 어떤 진술보다도 더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이 군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를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한 달 후 5군단 보통군사법원. 피고인석에 선 조태구의 모습은 한 달 전 연병장에서 포효하던 그 폭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침묵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증인석에는 그의 소대원들이 차례로 올라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고 목격했던 모든 사실들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조태구라는 한 인간이 상사라는 계급 뒤에 숨어 얼마나 추악하고 비겁한 괴물이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박소희 하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사건 이후 군단 본부의 의무대에서 충분한 치료와 안정을 취한 상태였다. 그녀의 몸에 남았던 멍자국들은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검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증인 박소희 하사, 피고인 조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의 다음 한마디가 어쩌면 피고인의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박소희는 잠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조태구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용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그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더 무겁게 법정안을 올렸다. 그는 더 이상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가장 완벽한 마지막 선고였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조태구, 전 육군 상사. 피고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뒤틀린 권력욕과 가학적인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부하 장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 협박,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특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간인을 구조한 부하의 선행을 군기문란위로 매도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집단적인 폭력을 사주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준 행위는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적 행위이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죄목을 병합하여 군형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 신성한 군복을 입고 자신의 부하를 억압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 재판장의 눈이 마지막으로 조태구를 향했다.
피고인 조태구,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상관 모욕 교사 등의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의 군인연금 수급 권리를 박탈하며 군 복무 중 수여받은 모든 훈장과 기장을 몰수하는 불명예 강제전역에 처한다. 징역 15년, 그리고 불명예 전역. 그것은 사실상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조태구는 판결을 듣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폭군의 시대는 이렇게 차가운 법정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정의로운 방식으로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법의 심판은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조태구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부대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그의 빈자리에는 강직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존경받던 새로운 소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 첫날 소대원 전체를 모아놓고 단 한 가지만을 약속했다. 나는 여러분을 나의 전우이자 인격체로서 존중하겠다. 그 한마디는 지난 수년간 공포에 짓눌려왔던 병사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과도 같았다. 그리고 한 달 후 5군단 전체가 주목하는 특별한 행사가 군단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수만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정기 훈장 수여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한 달간 군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부끄러운 사건의 마침표를 찍고 5군단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는 군단장 강민혁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날 연병장에서 보았던 그 무서운 분노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에 도열한 수많은 장병들을 넘어 단상 중앙으로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소희 하사. 그녀는 말끔하게 다려진 새 정복을 입고 있었다. 한 달 전 흙먼지와 눈물로 얼룩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날의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빛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강민혁 소장 앞에 멈춰서서 거수경례를 했다. 하사 박소희.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힘찼다. 강민혁 소장은 아버지와도 같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관으로부터 벨벳 상자에 담긴 훈장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인 인헌 무공 훈장이었다. 강민혁 소장은 직접 그 훈장을 그녀의 가슴에 아주 정중하게 달아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훈장이 그녀의 심장 위에 자리 잡는 순간 연병장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수만 명의 전우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영웅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찬사와 존경의 표시였다. 박소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을 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훈장 수여가 끝나자 강민혁 소장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그의 딸 강민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철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명의 은인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박소희 하사를 와락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언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 은혜 평생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박소희 역시 그녀를 따뜻하게 마주 안아주었다. 아니야, 미나.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어떤 웅변이나 연설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주었다. 강민아가 자리로 돌아간 후 강민혁 소장이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섰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향했다.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자랑스러운 두 딸과도 같은 박소희와 강민아를 번갈아 벌어보았다. 그리고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5군단 전체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때때로 군기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진정한 군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폭력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용기는 수만 번의 맹목적인 복종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값진 것이다. 박소희 하사는 바로 그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박소희 하사야말로 우리 5군단 전체가 그리고 대한민국 군 전체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영웅이자 살아있는 귀감이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다시 한번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박소희 하사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수만 명의 전우들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은 거대한 정의의 폭풍으로 보답받았습니다. 박소희 하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선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찬란한 빛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규율과 양심이 충돌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